도시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 번듯한 건물과 화려한 간판들 뒤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말없는 피로감이 번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을 굳게 닫아걸기 시작했다. 이곳을 다스리는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렸지만 주민들은 늘 어딘가 불안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 틈을 비집고 새로운 사상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이름도 생소했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그것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평등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상이었다. 1단계. 불만이 흘러넘치는 시기.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은 줄지어 가게 문을 닫았다. 대기업 취직은 좁은 관문이 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학자금 대출과 월세 부담에 지쳐 있었다. 사람들은 불평을 속으로 삼켰고 불안은 마치 먼지처럼 곳곳에 쌓여갔다. 이때 누군가가 말했다. 원인은 불평등이라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감춰진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사상은 늘 불만이 축적된 틈에서부터 자란다. 이 도시는 이미 그 틈이 충분히 깊어져 있었다. 2단계. 조직화되지 않은 소규모의 움직임. 불만은 언어가 되었고 언어는 모임이 되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소모임이었다. 평등사회연구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이 생겼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단지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이 날카롭게 번져갔다. 이들은 아직 거칠고 체계가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만을 가시화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도시에 오래 누적된 우울함은 마치 기름처럼 모임 곳곳에 깔려 있었고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금방 번질 듯 보였다. 3단계. 이념을 다듬는 이론가의 등장. 사상은 원래 단단한 언어가 필요하다. 평등사회연구회에는 어느 날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이름도 이전 경력도 밝히지 않았지만 말의 구조가 완벽했다. 그는 빈부격차의 통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이 체제를 유지할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솜씨에 매료되었다. 그는 분노를 자극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럽고 논리적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를 사상가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를 조용히 퍼뜨렸다. 공평한 분배와 계급 해체. 사람들은 그 말이 마치 해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4단계. 조직의 확대와 은밀한 결속. 몇 달 뒤 평등사회연구회는 더 이상 작은 소모임이 아니었다. 회원은 수천 단위로 늘어났고 각 지역마다 지부가 생겨났다. 이들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실제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부는 공동 구매를 시작했다. 기초생활 물품을 값싸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었다. 주민들은 고마워했고 자연히 그 모임을 신뢰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상의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눔 뒤에 숨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5단계. 언론과 정보의 전환. 평등사회연구회는 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제 분석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올리더니 곧 소규모 온라인 뉴스 채널을 운영하며 기존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그들은 늘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했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선별된 사실만을 강조해 전체 그림을 왜곡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진실을 얻었다는 듯 열광했다. 언론이 신뢰를 잃은 시대였기에 연구회가 내놓는 말은 점점 더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6단계. 제도권 정치에 스며들기 시작함. 다음 선거가 다가오자 연구회는 갑자기 정치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대신 기존 후보들 중 자신들의 사상에 공감하는 이들을 은밀히 지원했다. 후보들은 공개적으로 사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공약 속에는 분명하게 새로운 흐름이 들어 있었다. 복지 확대, 기업 이윤 제한, 국가 주도의 산업 관리. 시민들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지했다. 그 순간 연구회의 사상은 제도권 속에 첫 뿌리를 내렸다. 7단계. 경제 위기의 자극을 이용한 급속한 확산. 그해 겨울 도시를 덮친 경제 위기는 사상 확산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실업률은 폭등했고 세대 간 갈등은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바닥난 지갑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때 연구회는 도시 전역에 무료 급식소와 생활 물품 배급망을 설치했다. 정부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국가보다 연구회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연구회의 사상은 이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실적 구조가 되어버렸다. 8단계. 기존 체제의 약화와 조용한 인수 과정. 정부는 위기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시민들은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연구회의 안내에 귀를 기울였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연구회와 연계된 인물들이 점차 늘어났다. 이들은 직접적인 충돌 없이 내부에서 체제를 잠식했다. 행정 문서의 기준을 바꾸고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하나씩 통과시키며 기존 시스템을 느리게 마비시켰다. 사람들은 서서히 변하고 있는 구조를 알아채지 못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법이었다. 9단계. 대중의 대규모 지지와 체제 전환 요구.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다. 시민들은 평등을 원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세대 간 갈등, 자산 불평등, 교육 기회의 격차는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를 자극했다. 집회의 주장은 단순했다. 이제는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끌 조직은 연구회뿐이라는 것. 사람들은 연구회의 정책을 지지했고, 이는 곧 체제 전환의 요구로 바뀌어 갔다. 기존 정부는 무너지는 중이었고, 시민들의 지지는 사상의 물결에 완전히 휩쓸려 있었다. 10단계. 사상의 완전한 확립. 결국 도시의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개인 재산의 상한선이 규정되었고 주요 산업과 자원은 국가 소유가 되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었으나 배치 제도가 곧 도입되었다.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연구회는 이제 국가운영위원회가 되었고 중요한 결정들은 소수의 이념 핵심 인물들만이 내렸다. 처음에 시민들이 꿈꿨던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였다. 하지만 새 체제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다. 한편 연구회 출신 지도자들은 도시 전역에 공평함이라는 이름의 규칙을 도입하며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깨달았다. 자유가 빠져나간 평등은 빈 껍데기라는 것을. 도시의 분위기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안정이 아닌 체념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이 사상은 완전히 확립되었다. 더 이상의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고 새로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 체제 속에서 자라났다. 한때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희망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도시를 덮고 있었다. 결말. 사상은 언제나 현실의 틈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흐름 속으로 휩쓸린다.
도시가 걸어온 10단계는 그저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사회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과정이었다. 불만, 조직, 이론, 확대, 정보, 정치, 위기, 잠식, 전환, 확립. 모든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사상은 힘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틈을 통해 자라는 것이라는 진실만이 마지막까지 남았다.